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이 영상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는 전례 없는 현상. 한글 학습 열풍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전국 서점마다 한글 교재 앞에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져요. 학부모들의 간절한 표정. 그들이 찾는 건 바로 한글 교재입니다. 교육 당국이 우려를 표명해도 일본 아이들의 의지는 확고해요. 한자 2000자를 언제까지 외워야 하나요? 한글은 간단해요. 24개 글자만으로 모든 말을 쓸 수 있거든요. 한국인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한글의 놀라운 과학적 힘. 지금 일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NHK 탐사보도팀 기자 쿠로사와 유미입니다. 2025년 봄 교육 트렌드 취재를 위해 도쿄 시부야 거리를 걷고 있었죠. 평소보다 서점 앞이 북적거렸어요. 아이 손을 잡고 줄을 선 부모들. 무슨 베스트셀러라도 나왔나 싶어 다가갔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찾는 건 한글 교재였습니다. 그 글자들이 우리 아이를 바꿨어요. 한 어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더 깊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저의 추적. 평범한 교육 취재가 역사와 국가, 그리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거대한 진실로 향하는 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도쿄 교회 키치조지의 작은 서점을 찾았어요. 20년째 이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하야시 씨가 저를 불렀거든요. 기자님, 요즘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야시 씨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손끝이 떨리며 진열대를 가리켰습니다. 평소에는 텅 비어있던 한국어 코너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한글 교재가 미친 듯이 팔리거든요. 하루에 100권 이상씩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왔거든요. 20년 경력의 서점 사장이 이렇게 당황할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한류붐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야시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점 앞에 줄을 선 사람들. 10대 팬들이 아니라 30대, 40대 학부모들이었어요. 아이 손을 꼭 잡고 간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어떤 어머니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어떤 아버지는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이는 난독증이에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었거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난독증이라니.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딸은 8살까지 글자 하나 못 읽었어요. 한글 배운 지 2달 만에 해리포터를 읽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증언이 같았어요. 책을 읽지 못하던 아이들이 한글을 접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죠. 어떤 부모는 아이가 처음으로 일기를 썼다고 했고, 어떤 부모는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시를 낭독했다고 했어요. 저는 서점 한 구석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적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기자로서의 촉이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펜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악력을 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문부과학성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학원 수강생이 작년 대비 300% 증가. 특히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이 70%를 차지했어요. 문화적 관심이 아니라 학습 개선이 목적이었던 거죠.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글자가 아이들을 바꾸고 있다. 이건 단순한 교육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뭔가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였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글자가 인간을 살릴 수 있는가? 모니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136개의 한자 대신 24개의 한글이 외국 아이들을 살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현실을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600년을 넘어 일본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기자님, 우리 아이를 꼭 봐주세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려는 듯한 떨림이었죠. 저는 주소를 받아 적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도쿄 외곽의 평범한 주택가. 2층짜리 작은 집 앞에서 중년 부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버지는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16년간 쌓인 피로와 절망, 그리고 최근의 희망이 뒤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수줍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키 큰 고등학생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하루키였죠. 그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탁자 위에 두 권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낡고 다른 하나는 깨끗했어요. 그 대비만으로도 무언가 극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이게 3개월 전까지의 일기예요. 어머니가 낡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건 글자라고 부르기 어려운 흔적들이었어요. 삐뚤빼뚤한 선들,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들. 16살 아이가 쓴 글이라고 믿기 어려웠죠. 어떤 페이지는 연필 자국만 잔뜩 있고 어떤 페이지는 찢어진 흔적이 있었어요. 매일 숙제하려고 앉아서 울었어요.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의 손이 새 일기장으로 향했어요.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제 입이 벌어졌어요. 또박또박한 한글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 감정과 생각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글이었어요. 오늘은 비가 왔다. 빗소리를 들으며 한글 공부를 했다. 마음이 평온했다. 처음으로 시를 썼고 반 친구들이 박수쳐줬어요. 하루키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루키야,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어?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전에는 생각이 있어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금은 제 마음을 글로 쓸 수 있어요. 하루키가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어요. 한글은 소리 그대로 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걸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16년. 16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 손으로 쓴 글자를 봤어요. 어머니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어요. 억눌렸던 세월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어요. 난독증 치료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몰라요. 병원, 학원, 과외. 아무것도 소용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좌절감이 배어 있었죠. 저는 하루키의 한글 일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오늘 친구가 제 시를 읽고 감동했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글자 하나 못 쓰던 소년이 3개월 만에 한국 소설을 읽고 원서를 번역하기까지 한다니.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하루키야,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저는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의 대답에 저는 전율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을까요? 집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조합 가능한 24자. 기억은 기억, 예외 없는 규칙. 세종대왕의 문자 체계가 한 아이의 운명을 바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글의 과학성이 국경을 넘어 일본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하루키를 만나고 나서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단순한 사례와 경험만으로는 한글의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성에서 과학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었죠. 개별 사례를 넘어서는 보편적 진실이 필요했어요. 도쿄 의대 연구소 지하. 보안 출입구를 통과해 냉철한 실험실에 도착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백발의 타카하시 류조 교수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기자님이 찾는 답이 여기 있을 겁니다. 교수의 손이 모니터를 향했어요. 두 장의 뇌스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일본어, 다른 하나는 한글을 읽을 때의 뇌 활성화 이미지였어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보시죠. 한자를 읽을 때 뇌는 시각 처리, 의미 해석, 음성 연결 등 여러 부위가 붉게 번쩍였어요. 마치 과열된 회로처럼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뇌 전체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건 표의 문자를 처리할 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정보를 해석하는 경로가 복잡하죠. 뇌가 글자의 모양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찾고 소리로 연결하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해요.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그에 반해 한글을 읽을 때의 뇌는 딱 한 부분, 언어 처리 중심인 측두엽 부위만이 청록색과 푸른빛으로 차분히 반응했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효율적이었죠. 보이십니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없이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의미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제 심장이 더 빨라졌어요. 이건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였거든요. 과학이 증명하는 한글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있는 거였어요. 교수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문자 자체가 음운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뇌가 단 한 번의 회로만으로 의미와 소리에 동시에 도달할 수 있어요. 뇌 입장에서 이보다 더 이상적인 문자는 없습니다. 그럼 난독증 아이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난독증은 뇌의 언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에요. 복잡한 회로를 거쳐야 하는 한자는 더 큰 부담을 주지만 한글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경로를 제공해요. 마치 험난한 산길 대신 평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죠. 실험실 정적 속에서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뇌가 선택한 최적의 문자가 바로 한글이었던 거예요. 한글이 쉬운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간의 인지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현대 뇌과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문자 체계예요. 제 눈은 흔들렸고 손은 수첩을 꽉 쥐었어요. 이제 제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문자가 아이들의 운명뿐 아니라 뇌의 길까지 바꾸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보도를 끝까지 간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443년 백성을 위해 창제된 문자 한글. 600년이 지난 지금 최신 뇌과학으로 그 위대한 설계가 실증되고 있었어요. 발음 기관의 구조를 시각화한 문자, 조합의 규칙성, 최소 단위의 정보 처리. 세종대왕의 발명은 인간 뇌와 가장 가까운 언어 시스템으로 인류 앞에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연구 결과를 공개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진실은 세상에 알려져야 하니까요. 교수의 대답에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과학이 증명한 한글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거예요. 뇌과학적 증거를 확보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한글의 효과가 최근에 발견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과거에도 이런 연구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국회 도서관 지하 출입금지 구역에서 수상한 노인을 목격했어요. 그는 폐기 예정 문서들을 뒤지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그곳에 낡고 먼지 쌓인 봉투 하나가 남겨져 있었어요. 봉투 위에는 희미하게 적힌 붉은 글씨 극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군 내부 문서 중 하나인 식민지 문자정책 조사 보고서였거든요. 표지에는 1942년이라는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한글과 한자의 학습 효과를 비교한 정교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이 한자보다 학습 속도가 빠르고 문맹률을 현저히 줄인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조선인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한글 학습자의 문해력 습득 속도는 한자 학습자 대비 10배 빨랐음. 한글 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이 현저히 향상됨을 확인. 결론적으로 한글은 교육 도구로서 한자보다 월등히 우수함.
그런데 마지막 장에는 붉은 도장과 함께 충격적인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상기 연구 결과는 제국 위신에 어긋나므로 즉시 폐기할 것. 한글 교육 확산은 제국 통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1942년 일본 정부가 작성한 극비 보고서. 한글의 학습 속도는 한자의 10배. 문맹 퇴치 효과도 최고.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였어요. 한글은 제국 위신에 어긋난다. 금지하라. 서고 바닥에 털썩 앉아 생각했어요. 그들은 알고도 숨겼어. 일본은 80년 전부터 한글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보고서 말미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한글을 익힌 조선인들이 독립의지를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음. 문자가 정신을 깨우고 있음. 권력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깨우는 도구라는 걸. 그래서 더욱 철저히 금지한 거였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권력이 진실을 가렸지만 결국 진실은 살아남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고서를 든 제 손이 떨렸어요. 국가적 자존심 앞에 묻힌 문자. 그러나 그 진실은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힘은 잠재울 수 없었어요. 80년이 지난 지금 일본 땅에서 다시 한글이 아이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문서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었거든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물이 억압받았던 역사, 그리고 지금 부활하고 있는 기적을 말이에요. 1942년 보고서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수소문 끝에 고바야시 후미코 할머니를 요양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89세의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기다렸어요.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80년간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평생 숨겨왔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기장을 펼치자 1942년의 기록들이 나타났어요. 한글을 배우는 조선인 아이들의 모습, 그들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한글로 처음 편지를 쓴 아이, 그 아이의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7살 소녀였는데 한글을 배운 지 한 달 만에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엄마 사랑해요라고 또박또박 썼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할머니가 일기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아이의 한글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한 글씨였어요. 우리 연구팀은 놀랐어요. 한글의 효과가 이렇게 극적일 줄 몰랐거든요.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싶었죠. 그러나 연구는 곧 중단됐고 모든 자료는 폐기 명령을 받았어요. 팀장은 좌천됐고 연구원들은 입막음을 당했죠. 우리는 항의했어요. 이런 좋은 교육 방법을 왜 숨기냐고. 하지만 답은 간단했어요. 제국의 위신이라는 거였죠. 할머니는 일부 문서와 사진을 몰래 숨겨뒀다고 했어요. 언젠가 진실이 필요할 때를 위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문서들. 아이들의 학습 개선 사례, 문맹률 감소 통계, 심지어 교사들의 증언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한 교사의 증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후 우리 반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던 아이가 책을 읽고 말을 못하던 아이가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교육의 혁명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록들 위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폐기, 기밀, 금지. 우리는 아이들을 버렸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노학자의 눈물은 과거 세대의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80년 전 우리가 발견한 진실이 지금 다시 증명되고 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에 저는 목이 메었어요.
과거의 증언과 물증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졌던 목소리가 하나 둘 깨어나고 있었어요. 문자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진실. 그걸 입증하고도 침묵한 세대의 죄와 이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요양원을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묻지 않겠다.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거든요. 한글이 일본 아이들을 구하고 있는 지금, 과거의 진실도 함께 밝혀야 했어요.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저항도 거세졌어요. 보도 준비를 시작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출근길에 따라오는 검은 승용차. 집 앞에서 서성이는 정체불명의 남자들. 심지어 회사에서 보도 중단 지시가 내려왔어요. 평소 저를 지지해주던 부장님의 태도도 갑자기 달라졌어요. 쿠로사와, 이 건은 그만해. 부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왜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더 이상 파지 마. 그날 밤 한 통의 비밀 전화가 걸려왔어요. 기자님,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혼자 오세요.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내부 고발자. 40대 중반의 문부성 공무원이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한글이 도입되면 5조엔 규모의 난독증 치료 시장이 무너집니다. 그가 건넨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로비 문건, 장관에게 보낸 편지, 심지어 국회의원들과의 은밀한 회합 기록까지. 그 안엔 기업과 권력의 추악한 공생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수교육 업체들이 패닉 상태예요. 한글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수십 년간 복잡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어왔거든요. 가와무라 노리히토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목소리에 분노를 담아 말했어요. 아이들보다 돈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들, 교육관료들, 사교육 업체들이 모두 한패예요. 그의 손에서 나온 또 다른 문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제 딸도 난독증이에요. 한글을 배우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회사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해요. 딸의 변화를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제 자신이 비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공무원으로서의 입장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이 문서들을 공개해 주세요. 저는 각오했어요. 방송 불가 통보를 받은 저는 절망했어요. 모든 언론사가 똑같은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개인 방송으로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는 말해야 해요. 두려움, 분노, 절망이 몰려왔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도 죄니까요. 가와무라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기자님, 우리가 지금 침묵하면 또 80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을까요? 무지보다 무서운 건 진실을 숨기는 권력이에요. 그것을 넘는 건 단 하나, 목숨 건 언론의 사명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걸고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2025년 5월 15일.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집에서 간단한 장비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모니터 속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1천, 5천만. SNS를 통해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942년 극비 문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80년 전 일본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걸.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재생했어요. 89세 노학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흘러나왔죠. 우리는 진실을 숨겼어요. 용서해주세요. 이어서 타카하시 교수의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여줬어요. 한글과 한자를 읽을 때의 극명한 뇌 반응 차이. 과학이 증명한 한글의 우수성. 이건 한 문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숨긴 권력의 이야기예요. 시청자는 1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래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분노합니다. 공유합니다. 하루키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소녀는 16년간 글자 하나 못 썼어요. 한글을 배운 지 3개월 만에 시를 쓰고 소설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와무라 씨가 제공한 로비 문건들을 공개했어요. 오조엔 시장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버렸어요. 갑자기 화면이 꺼졌어요. 방송이 강제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녹화 영상이 SNS로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해시태그 진실이 한글로가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전국의 부모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쿄 시청 앞에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한글 교육을 허하라. 진실을 숨기지 마라. 일본 국회에서 긴급 질의가 시작됐어요. 교육부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사과가 먼저 아닙니까? 결국 교육부 장관이 공식 사과를 발표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50개 시범학교에 한글 보조 교육을 도입하겠습니다. 거리 시위는 계속됐어요. 학부모들의 울음, 아이들의 피켓이 이어졌습니다. 한글이 우리를 구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언어가 무기였어요. 진실이 퍼질 때 문자 하나가 나라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600년을 넘어 일본 사회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일본의 변화는 세계로 번져갔어요. 각국 언론이 취재하기 시작했고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BBC, CNN, 르몽드가 앞다퉈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핀란드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글 교육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는 한글 연구센터를 설립했어요.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도 한글의 교육적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는 한글과 뇌과학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유네스코의 공식 성명이었어요. 한글은 인류의 문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입니다. 전 세계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솔루션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이 공동으로 한글의 난독증 치료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의 교육 기업들이 한글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각국에서 한글 연구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의 차례로 한글 교육 연구소가 문을 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프리카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케냐의 한 교육 NGO에서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한글을 도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영어를 6개월간 배워도 읽지 못하던 아이들이 한글을 2주 만에 습득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이 발표됐어요.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양국이 협력하여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매년 10월 9일을 세계 한글의 날로 제정하여 인류의 문해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교육 협력 강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합의됐어요. 양국이 손을 맞잡고 한글을 세계에 알리기로 한 거죠. 아이들, 부모들, 교사들 모두가 글자를 통해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었어요. 인도의 한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제 딸이 한글로 처음 엄마라고 썼어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이의 목소리를 글로 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600년을 넘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인류의 문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국경도, 인종도, 언어도 넘어서서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문자로 거듭나고 있었죠. 제가 만난 하루키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이제 저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요. 한글이 저를 구했듯이 다른 친구들도 구하고 싶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하루키네 집을 찾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새로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글로 쓰인 편지가 여러 통 있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을 글로 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제 저는 전 세계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아요. 한글로요. 하루키가 말했어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친구가 보낸 답장이에요.
어머니가 그 편지들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눈물을 닦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을 구해주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루키네 집 앞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한글로 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일본 아이들이 한글 동화책을 읽으며 웃고 있는 모습.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요? 이건 문자의 혁명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한글. 이제는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이 한글로 첫 글자를 쓰고 있어요. 난독증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이 한글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던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 그 꿈이 국경을 넘어 전 인류의 꿈이 되고 있어요. 저는 기자로서 이 놀라운 여정을 기록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글이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요. 마지막으로 하루키가 전 세계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한글을 배우기 전까지 저는 제가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단지 저에게 맞는 문자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글은 이제 인류의 희망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 온 세상을 밝히고 있어요.